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이 돼서 돌아온 이제 인터풋볼, 인터 TV, 인터 네. 라이브 네. TGG 방송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풋볼 신동훈 기자고 오늘은 이제 네, 인터풋볼 박윤석 기자입니다. 저희가 포포투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포포투 이제 기자들. 그 기자들이 네. 몇 분이 저 지훈 선배는 일본으로 가고 이제 김하인 기자는 이제 영국으로 휴가를 축구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포투 인원이 조금은 저희 그 원래 포포투 인터폴 이 조합으로 그쵸, 하는데 그쵸. 오늘은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네. 주 주된 기자 했거든 아닌가? 저저번 주 주된 기자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번 주는 아마 주대현 기자랑 박진우 기자랑 하고 오늘은 이제 저랑 박민석 기자랑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네. 좀 이게 원래는 김하인 기자랑 그리고 편집장님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신동훈 기자랑 또 하게 되니까 뭔가 좀 재밌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은 이제 아마 K리그 개막은 이제 좀 남았는데 3일절 그 즈음에 하니까 네. 이제 이번 주부터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슈퍼컵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 시기에는 또 다음 주엔 설날이 있어서 저희가 또 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조금은 이제 딱 적기긴 하죠. 네. K리그 좀 시즌 프리뷰라기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K리그 시즌 프리뷰도 하면서 여러 좀 K리그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 앞으로 그러니까 좀 시즌 프리뷰와 더불어서 좀 각종 이슈 뭐 잔디나 네. 심판이나 아니면 외국인 제도 선수나, 같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어떻게 좀 2026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K리그가 어떻게 진행되고 아마 어떻게 좀 예측이 될까로 해서 저희 각자 이제 예측한 순위가 있거든요. 네. 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 순위대로 왜 이 팀이 여기에 오를 것 같은지 또 왜 이 팀은 좀 약간 뭔가 기대보다는 좀 못할 것 같은지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질문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리그 1 순위 예측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파이널 A하고 B가 있으니까 네, 1위부터 공개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 그렇죠. 6위부터 쭉 올라가고 네, 네, 파이널 B는 7위부터 꼴등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그리고 뭐 한 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올 시즌은 K리그 1이 이제 강등이 있긴 한데 이제 예년처럼 1+2 그러니까 그쵸. 10위가 자동 강등되고 네. 11위, 10위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강등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천 상무가 이제 연고지 상무가 약간 상무는 뭔가 그 순회 공연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연고에 프로팀이 그 의지가 있는 씨가 가져가가지고 맞아. 옛날 광주 상무, 네. 상주 상무, 상무상은 실패했죠. 근데 김천도 이제 시민 구단을 자처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에는 근데 상무가 이제 다른 연고로 갈 거니까 때문에 연고가 온 거지만 일부 리그에서 못 강등됩니다. 자동 그래서 강등. 이제, 그래서 이제 김천이 내려가고 또 다음 시즌에 되게 복잡한데 이제 K리그 2 팀들이 숫자 늘어나고 네. K리그 1이랑 2랑 이제 숫자를 변동을 시키면서 그렇죠. 이제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제 K리그 1 최하위가 돼도 강등이 안 되는 맞아. 그럴 수 있죠. 강등이 이제 그러니까 되더라도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생존 12위가 기회가 있는. 그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모로 변화가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강등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 순위만 12위인 거죠, 딱. 그렇게만 좋겠습니다. 뭐 어디 네. 가가지고 막 뭐 인터 TV가 뭐 누구 강등된다. 강등 1승 꼽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약간 네. 순위만 그죠. 순위만 6위부터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입니다. 울산. 그래서 저는 울산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신 좀 오늘도 기사 적었는데 정대상 선수가 이제 울산으로 가거든요. 또 최강민이 이제 대구로 가고 이제 그렇게 치면은 이게 또 외부 영입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데 또 오랜만에 새로운 선수가 그렇죠. 오는 새로운 거거든요. 선수죠. 그만큼 울산이 지금 보강이 좀 잘 안 돼서. 패드링료가 온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수라고 게 없어요. 뭐 이규성, 맞아, 야고, 맞아. 심상미 이 정도가 복귀를 하고 임대복귀 말고 뭐. 그리고 뭐 없는데 뭐 조민서나 최주호라는 선수가 신인으로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선수는 없긴 한데 그 정대상 선수가 오면서 공격 옵션이 필요했고 최강민 선수가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예요. 근데 지금 전지훈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순위 옵션이어가지고 풀백 중에서 근데 이 선수는 뛰고 싶고 이 니즈 속에서 최강민과 재계약은 좀 어렵고 또 이 선수가 정말 잘하면은 올라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3순위인데 공격수가 필요한데 좀 맞물려가지고 데려온 건데 아무튼 이 정도로 데려왔음에도 울산 팬들은 좀 약간 불안감이 있죠. 좀 불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패드링요 이후에 정대상인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은 2부 리그 그쵸. 수니까 맞아요. 뭐 이게 뭐 옛날에 아니 작년에 1부 리그였지만 그 정도로 좀 울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뭔가 작년같이 내부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개인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울산이 뭐 선수가 많이 빠져나가긴 해도 정우영이든 이청용이 빠져나가긴 해도 그래도 울산이다. 여전히 울산의 팀이 있고 또 기존 선수들의 능력이 확실히 좋고 또 이제 그쵸. 말콤이나 야구가 네. 뭐 좀 몸 상태나 이런 이슈가 있긴 해도 확실히 골 감각이 있고 또 저는 김현석 감독이 그래도 뭐 전술적인 능력이나 여러 경험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좀 잡는 만드는 거에 감독은. 대해서는 좋다 생각하고 그 개인적으로. 울산 레전드기도 하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올 시즌은 뭔가 우승이나 이런 걸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뭔가 안정적인 파이널 A나 작년에 너무 망가졌으니까 팀이. 그쵸. 근데 또 그렇게 치면 또 울산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비교해 보니까 전북 대전보다 당연히 아니고 서울보다는 아니고 전력적으로 좀 강원보다도 아닌 것 힘든 같고 부분도 있어. 서울보다도 그러니까 제주보다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파이널 A는 오를 것 같아서 6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울산은 7위 했고요. 7위. 예. 6위는 이따가 2위 얘기하시죠. 네, 6위는 제주. 제주. 네. 제주를 6위로 고른 이유는 전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제주가 어쨌든 작년에는 강등 문턱까지 갔잖아요. 그 수원을 누르고 생존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팀이 많이 김학범 감독 시절부터 조금 계속 추락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좀 그래도 좀 잘 봉합할 것 같습니다. 이 뭐 유리 조나탄, 송주훈, 임채민, 김승섭 이런 핵심 선수 나갔지만 그래도 권창훈, 박창준 들어오면서 좀 보강도 나름대로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이 외국인 감독이고 그 벤투 감독 오른팔로도 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축구, 좀 점유하는 축구, 빌드업 축구 이런 것들을 입힐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작업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정조국 코치도 있으니까 좀 한국 선수들과의 그런 시너지나 그런 가교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주가 조금 11위였지만 작년에는 좀 크게 반등해서 그래도 파이널 A엔 진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코스타 감독 때문이 큰가요? 아니면 좀 선수적으로 좀 변화가 좀 커서 전 큰가요? 코스타 감독. 코스타 감독의 네, 기대가 큰가요? 외국인 감독이 그 지난 시즌 포획 감독도 그렇고, 물론 코스타 감독이 포획 감독에 비해서 감독 능력이 너무 없고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래도 좀 이 코스타 감독에 대한 기대감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저 5위가 제주거든요. 다음 얘기 하시겠네요. 네, 저 제주가 네. 5위인 이유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그 박진우 기자 다녀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 기사 아직 기사는 안 올라왔지만 이제 뭐지 갔다 온 후기나 이런 거 들었을 때 확실히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좀 한국에 대해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또 좀 여러 한국에 대한 문화나 한국을 파악하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타 감독이 왔을 때 좀 한국에 대한 뭔가 이질적인 그 특히나 외국인 감독에 대한 왔을 때 좀 불안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적응 좀 잘 한국 못한다. 문화나 특히 제주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네. 근데 코스타 감독을 들어보니까 제주도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더라고요. 그 취임 기자회견 때도 네. 그 제주도 온 경험도 얘기했었고 네. 그 한국에서 뭐 비빔밥 좋아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런 한국의 문화를 좀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뭐 앞선에는 괜찮아요. 유리조한테 나갔지만 이제 뭐 기티스가 새로 왔고 뭐 네게바나 권창훈, 박창준도 왔는데 좋은데 이제 문제는 수비인데 수비가 송준이랑 임채민이 나가면서 빈자리가 있었고 뭐 프랑스 센터백 줄리앙이 왔고 그 김재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김재우 그 선수가 그 대전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가 그 계약방금도 아래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좀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근데 본인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뭐라고 하지 동기부여도 있고 이 선수가 워낙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대전 있을 때도 거의 웬만하면 제일 빠르다는 소문이 정도 빨랐는데 이 코스타 감독도 세르지오 감독이 맞나요? 포르투갈 감독 맞나요? 포르투갈 세르지오 코스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그냥 네.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좀 원하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재우와 줄리앙이 이 조합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제주가 정훈도 지키고 남태희도 지키고 이창민도 지키고 그렇죠. 남태희 이 코어 라인 지킨 게 저는 계속해서 말할 건데 앞으로도 이 코어 라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의 중심을 누가 잡고 이 분위기를 누가 이끄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가 조금은 다른 팀들보다는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위로 그렇죠. 올려놨습니다. 저는 5위를 강원으로 했습니다. 강원이 지금 좀 이적 시장이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좀 굵직굵직한 영입도 없고 그렇다고 방출도 크게 없고 이광현을 보내긴 했지만 김정은 데려오면서 바로 보강했고 그리고 세르비아에서 뛰었던 고영준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출혈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보강도 없었던 그런 좀 조용한 이적 시장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정경호 감독이 2년차에 돌입했잖아요. 정식 감독으로서 2년차를 돌입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저는 되게 보여준 게 많았다 생각을 해요. 강원이 물론 윤정환 감독 때 준우승을 하고 했지만 그 성적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시민구단의 한계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2위라는 성적 자체가 되게 놀라운 성적이었는데 그 이후 양민혁 떠나고 뭐 황문기 떠나고 네. 그리고 윤정환 감독 없어지고 이랬는데도 정경호 감독이 그 강원에서 오래 있었던 그 경험 바탕으로 그래도 파이널 A 진출하고 아챔에서도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16강 직행이 확정된 건 아니고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강원의 스쿼드로 되게 잘 선방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강원이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군대에 있다가 돌아온 자원들 뭐 모재현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서민우도 그렇고요. 이런 핵심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 선수들은 올해도 좀 좋은 활약을 보일 것 같고 여기에 정경호 감독이 좀 팀을 잘 만들어가고 하면서 이러면 좀 베스트 11도 잘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선수인데 강원이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덕을 거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외국인 선수를 정말 좋은 선수 데려오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이 외국인 선수들 활약만 좀 터져준다면 확실히 좀 파이널 A에서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약간 원래 그 합의를 좀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4위 강원인데 네, 뭐 이제 하이나님 말씀처럼 이제 강원 다 지키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강원의 기조는 일단 큰 돈을 영입하기보다는 지금 선수들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맞죠. 뭐 김대원, 이승원, 모재현, 뭐 서민우 또 누구 있죠? 뭐 여러 선수들한테 제안이 많이 왔어요 사실. 근데 김병지 대표는 엄청난 이적료를 부르면서 이승원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상을 부르면서 이승원 근데 뭐 그거를 좀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승원 정도로 데려가려면 이승원이 또 올 때 4년 계약인가를 맺고 왔어요. 근데 아마 계약이 아마 2년 남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승원 뭔가 좀 강원은 절대 안 판다. 팔아도 진짜 비싸게 팔 거다. 이 기조 유지했고 또 고영준도 데리고 와면서 이제 좀 보강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공격수인 아부달라가 왔거든요. 네. 이 선수가 좀 어떻게 할지 관건이긴 한데 또 새로운 좀 측면 외국인 노리고 있어요. 이 측면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김대원이랑 모재현이 있지만 네. 좀 다른 스타일로 좀 외국인답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크랙 유형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윤석 기자 말한 대로 인만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물론 고영준이 좀 좋은 스타고 아부달라라는 선수가 오긴 했지만 별게 없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이나 뭐 이번 시즌 느낌은 이 계속 말할 것 같은데 코어라인이나 이 크게 안 바뀐 팀들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변화가 큰 팀들은 또 맞춰가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ACL이도 이번 주부터 하니까 네. 춘천에서 하죠. 춘천에서. 상대가 누구지? 아무튼 이번 주부터 상하이였나? 하는데 네. 그것도 변수긴 하지만 그 정경호 감독이 그 작년부터 또 튀르키예 전주훈련부터 다져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또 강원이 들리는 게 너무 축구 평가가 좋아요. 이제 정경호 감독이 처음 감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할 점이 이분이 말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정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휘어잡고 이래서 정말 좀 세게 말해서 네. 이분이 감독 됐을 때 약간의 좀 그런 구설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면을 대폭 줄이고 좀 전술적인 면이랑 선수들이랑 교감하는 면을 그렇죠. 늘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1년차 때 작년에 막 머리도 밀 정도로 많이 안 좋았잖아요. 맞죠. 거기서 많이 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정경호 감독이랑 강원이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AFC 대회 뭐 네. ACL 엘리트가 됐든 투가 됐든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수비인데 신민아와 강투지 이기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신민아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강투지 이게 잘해주고 있지만 이기혁도 군대 갈 수 있거든요. 군대를 네.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진에서 한 명만 빠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선은 너무 탄탄하고 새로운 공격수까지 온다면 좋을 텐데 수비가 흔들린다면은 강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 막파른 같은 경우에는 전반 정말 잘했지만 막 후반 같은 때 막 실점 많이 하고 전진력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수비적으로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민아의 체력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시민아가 U20 월드컵, U23 월드 아시안컵 나가서 네. 그것 때문에 좀 시즌 휴식기에 쉬지도 못하고 경기 뛰고 사우디까지 갔다 오고 하는 바람에 시즌 돌입해서 좀 컨디션이 떨어질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4위인가요? 4위를 제가 했습니다. 강원이. 아, 그럼 저 4위를 전 포항으로 봤습니다. 네. 포항은 항상 좀 파이널 A는 무난히 가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태하 감독이 재계약을 했죠. 3년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포항이 좀 이적 시장 활동이 많았는데, 일단 먼저 나간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베르단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승욱 나갔고, 그리고 강현재, 이동희, 김동민, 그리고 홍윤상도 군대 갔죠. 그리고 아스프로, 백성동, 뭐 김종우 계약 만료. 이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범수도 임대 갔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 보강을 되게 잘했다 생각을 해요. 일단 오베르단 나가면서 중원에 좀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걸 기성용하고 짝을 맞출 일본인 미드필더 켄토랑 니시아 켄토. 네 니시아 켄토랑 그리고 누구야? 트란지스카. 미드필더요. 김승호도 있고. 아 김승호. 네. 아산에서 뛰던 김승호 데려왔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트란지스카 공격수 데려왔고 그리고 뭐 신인도 많이 보강했더라고요. 김호진, 김범준, 뭐 윤대근 그리고 조성욱, 진시우도 데리고 왔고 김혜성, 손승범에 그리고 그 청소년 대표팀 김용학도 데려왔습니다. 김용학 포르투갈에 뛰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전 보강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관건은 전 오베르단 공백 메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태하 감독이 4-4-2를 쓰든 3-4-3을 쓰든 일단 미드필더는 기성용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켄토로 갈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켄토의 활약과 그 기성용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좀 시즌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오베르단의 공백을 얼마나 메우는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물론 이 기성용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즌을 정말 풀타임을 다 뛸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승호 데려와서 좀 보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나름 보강도 잘했고 그리고 박태하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호재랑 조르지를 좀 많이 성장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이호재가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고 조르지 활용법도 전 찾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득점력이 좀 이호재 중심 이호재 15골 넣었으니까 그리고 팀 전체 득점이 41득점이라서 이호재 중심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보강도 잘 됐고 이호재와 조르지가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준다면 그래도 포항은 무난하게 파이널 A까지 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4위가 포항이라는 거죠? 네, 사이가 네. 포항. 저는 포항은 7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위는 저는 FC 서울입니다. 저도 서울이에요. 네. 아마 3위, 2위는 뭐예요? 2위 전부. 1 대전? 네. 좀 똑같네요 그러면. 아, 대전 그럼 전북, 같이 서울. 이렇게 가죠. 아, 네. 3위 서울, 2위 전북, 1 대전으로 가는 건데 네. 저는 3위가 서울인 이유가 일단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습니다 선수들이. 그리고 그쵸. 어쨌든 영입한 외국인들이 다 필요한 위치에서 맞아요. 후이즈, 바베츠, 로스가 로스. 왔거든요. 딱 그러니까 공격 중앙 수비에 왔고 이제 송민규가 오고 구성윤이 오면서 좀 그런 뭐라 그러지? 중간 라인. 완전 또 지켜놨죠. 네. 만들었죠 새로. 그렇죠, 새롭게. 그리고 또 루카 실바가 나갔어도 안드레손이 있고 조영우, 박성우 재계약했고 두 선수에 대해서 뭐 지지난 주죠. 그 주된 기자가 말 많이 했는데 이제 두 선수들 그 제한이 많았고 심조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팀은 서울보다 더 큰 제한을 했음에도 조용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 선수들은 추가가 됐고 보강이 잘 돼서. 네, 그리고 저는 김기동 감독이 지난 시즌에는 초반에는 좋았던 이유가 수비가 좋았고 공격이 안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수비도 공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네. 지난 시즌에 진짜 전반기에는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고전했는데 네. 올해는 그것도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김기동 감독한테도 뭐 무조건 잘해야 되는 시즌이고 정말 핑계가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본인도 동기부여 클 것 같고 이제 뭐 하이나님 말씀대로 야잔의 공백이 있는데 일단 저는 느끼는 건 야잔은 너무 중요한 선수입니다. 야잔은 이제 작년 서울에서 거의 MVP였고 그렇죠. 아마 베스트 11 들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즌 베스트 11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어. 그 야잔의 공백을 느끼겠죠. 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미 하이난 때 전지훈련을 할 때 야잔이 없이 훈련을 했고 야잔이 없는 전술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보다 그러니까 발표가 공개된 된 것보다 것보다 로스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빨리 이미 적응을 했고 박성훈이든지 이한도라든지 초를 맞췄고 물론 야잔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 로스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막 했던 것보다 야잔을 막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느낌보다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이 지금 전력 분위기 흐름 또 전지훈련 뭐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 봤을 때 3위가 뭔가 적절한 그래도 자리인 것 같다.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지만 가장 큰 거는 공격진 보강이 큰 것 같아요. 서울이 지난 시즌에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공격이 좀 힘들었잖아요. 링가드가 있었지만 좀 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줄 공격수가 없었고 그 선수 누구였죠? 그 외국인 둑스 둑스 네. 둑스가 기대보다 많이 못 미쳤고 그래서 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버텨주는 선수가 너무 필요했는데 후이즈가 영입된 게 전 정말 크다고 봅니다. 후이즈가 K리그 2 선수긴 했지만 그래도 K리그 2에서는 최고 공격수였잖아요. 득점도 많이 했고 한국 무대 적응도 끝났고 그래서 후이즈가 전방에서 확실하게 해결만 해줄 수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송민규와 김기동 감독이 만난 것도 전 되게 큰 호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3위 더 얘기는 없죠. 네, 저는 링가드가 나온 것도 물론 전력 공백이 있겠지만 뭔가 더 자유로운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링가드를 통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서울이 그게 안 통했을 경우 좀 아쉬웠거든요. 맞죠. 그래서 더 뭔가 다양한 네.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안데르손이나 조용욱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좀 이번에는 주로 이루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2위 전북인데 저도 네. 제가 먼저 하면은 생각보다 저는 당연히 뭔가 많은 팬들이 너무 지난 시즌에 압도적으로 우승했으니까 그렇죠. 전북이 우승을 1위 생각했는데 1위 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입단차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맞아. 전진우, 박진섭, 홍정호 정말 송민규까지 지난 시즌 우승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나갔고 콤파뇨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그러니까 아예 뭐 6개월 날린다 이건 아니겠지만 아마 시즌 초반에는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티아고랑 모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탈자가 많은 거는 좀 우려점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승섭, 박지수, 뭐 조위재 이런 선수들이 오긴 했어요. 또 오베란도 왔고요. 근데 오베라다는 작년 말미에 부상 당해가지고 아마 그게 좀 메디컬 테스트에서 뭐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상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좀 봐야 된다 해가지고 평소 만약에 어떤 선수들이 얼마를 하면은 오베라다는 좀 더 했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아직까지 초반에 그 오베르단이 최상의 몸 상태를 보여줄지 아직 의문이고 또 과연 박진섭, 홍정호 이 자리를 그 지금 오베르단이랑 박지수 메울 것 같은데 잘 메울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말만 들으면은 뭐 전북이 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우승권을 도전할 거고 계속해서 선두권이 있겠지만 뭔가 그 약간의 그 조직력이나 약간 내부 리더십 차이 때문에 뭔가 약간 삐끗삐끗하면서 2위로 머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이탈자가 되게 너무 많아요. 박진섭, 송민규, 홍정호 그 지난 시즌 우승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다 떠났고 그래도 전 보강도 전 괜찮다 보거든요. 못다 오베르단, 김승석, 박지수면 그래도 전북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뽑아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정용 감독 부임도 전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에서 김천을 이끌고 2위를 하고 확실히 리더십은 이미 보장이 됐잖아요. 지도력도 이미 검증이 된 감독이고 전북하고 좀 인연 그 케미가 좀 잘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우승이라고 보지 못한 이유는 전 대전에 밀려선 것 같아요. 대전이 보강을 너무 잘했고 보강 선수들만 보면은 대전이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이 황선홍 감독이 좀 팀을 오래 이끌고 있잖아요. 그 전북은 정동영 감독이 처음 부임한 거고 그 차이 때문에 제가 전북을 2위로 둔 거지. 전북이 정말 많이 밀린다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위로 놓은 이유였습니다. 그게. 그러면 대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어쨌든 전북이 2위를 할 것 같은 이유가 그럼 그 좀 이어가지고 네. 대전이 왜 좀 강할 것 같은 좀 이어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일단 올해 좀 팀을 이끌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단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전술도 점점 색이 입혀지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까지 더해졌잖아요. 엄원상, 그 루빅손, 조성권, 하창래, 뭐 수비, 공격, 뭐 중원 뭐 다 보강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디오고, 주강 빅토르 어떤 선수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선수들도 오면서 확실히 보강이 잘 됐다. 안정된 스쿼드에 보강이 잘 됐고 황선홍 감독의 그런 리더십과 뭐 선수단 장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적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계속 말하지만 변화가 좀 적은 팀이 올해 뭐 그게 우승이 아니더라도 비교를 했을 때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다는 것도 전 좋은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 시즌은 뭔가 너무 다 서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적 시장에서 다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은 그 강등이 없기 때문에 뭔가 굳이 이렇게 막 그치. 돈을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 비싸 국내 선수들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한테 더 돈을 써가지고 약간 값싼 외국인을 데려오는 추세지 국내 선수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뭔가 다 지갑을 전북 제외하고는 이적료를 써가지고 데려오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라거나 FA나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전이 그래도 가장 변화가 적고 근데 그 와중에도 물론 FA이긴 하지만 엄원상, 루빅손, 조성권 다 데려오면서 또 뭐 이명재, 김문환, 이창근, 이순민, 이주민규 이 국가대표급 코어 라인은 네,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이 큰 이변이 없는 한 막 부상자가 좌르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변수가 아니고서야 이제 대전이 뭐 우승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우승을 할 것 같아요. 작년처럼 뭔가 2위만 그러니까 초반만 발작하고 2위만 유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 경쟁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과 만약에 비교해봤을 때 보면은 약간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대전이 우승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고 이제 뭐 저부터 이제 아까 파이널 B. 파이널 B 네. 그 제가 7위 포항을 했어가지고 아, 포항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포항은 오베르단 공백을 좀 못 메울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전에 포항이 어쨌든 뭐 송민규 나가고 막 누구 했을 때도 어떻게든 메웠습니다. 뭐 그쵸. 새로운 수도 나오고 뭐 어떻게 메웠는데 이 오베르단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 오베르단의 차지한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게 느껴졌고 물론 작년 시즌 말미에 기성용이랑 이 신광훈이랑 어정원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태하 감독이 새로운 전술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오베르단이 빠지면은 전체적인 이 밸런스랑 기동력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뭐 말씀 중에 켄토나 김승호가 물론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베르단만큼 못할 것 같은 걸 보면은 또 변수가 여름에 이호재가 유럽 갈 수도 있어요. 네. 이호재가 워낙 유럽에 대한 갈망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변수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은 트란지스카라는 선수가 이제 또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 이 2월 9일 시점으로 보면은 저는 포항이 좀 불안한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포항이니까 7위를 줬습니다. 아, 포항이니까 7위. 네, 그래도 포항이니까 버틸 것 같아요. 그럼 포항이 아니었으면 포항이 아니었으면 뭐죠?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포항이 아니라 그냥 포항에 그런 색채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솔직히 항상 포항은 사실 저는 항상 신기한 팀이에요. 이 스쿼드로 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심한데 오히려 저는 진짜 포항이 제일 변화가 큰 것 같아 항상. 근데 저는 항상 뭐 예측 순위라거나 하면 포항을 항상 아래 뒀어요. 제 뭔가 근데 항상 뭐 그런 느낌이 이번만큼은 포항이 진짜 어려울 거다. 이번만큼은. 진짜 어려울 거다. 뭔가 포항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낮은 순위보다는 한 7위 정도? 아, 올라와서 7위. 네. 원래 저는 항상 뭐 포항 8, 9위 한 90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포항 올 시즌은 그래도 제가 또 봤으니까 한 7위 생각해봤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7위를 울산으로 예상했습니다.
울산이 영입이 거의 없었죠. 네. 뭐 페드링요를 영입했지만 그렇지 페드링요가 이미 이랜드에서 그렇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리그를 씹어먹고 뭐 10골 이상 넣어주고 이런 활약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울산 팬분들도 이 외국인 선수 보강에 많이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민서 데려오고 했지만 아직 그 1군 경험이 부족하고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이규성, 뭐 야고, 뭐 정재상 이렇게 있지만 정재상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전력에서 보면은 확실히 플러스적인 측면이 확실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윤재석, 루빅손, 정우영 나갔고 이청용 떠났고 라카바 엄호상까지 떠났습니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은 상황에 김현석 감독이 이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전 김현석 감독이 좀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그런 장악력, 울산 레전드인 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팀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에서의 차이가 좀 크다 생각해요. 이 팀을 장악하고 해도 뭐 이정효 감독처럼 정말 전술이 뛰어나서 이 선수단의 뭐 그런 뎁스나 그런 퀄리티를 뭐 조직력으로 극복하는 스타일은 아직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좀 지난 시즌의 그런 영향과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의 그런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 그런 것들 때문에 파이널 A 문턱에서 좀 미끄러질 것 같다. 그래도 울산은 이니까 7이다. 였어요. 하이나님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김현석 감독에 대한. 근데 저는 좀 약간 좋게 보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인데 저도 또 뭐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울산이 진짜 어떤 순위가 오를지가 관심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주에 하죠. 그 ACL 리드 울산에 하는데 네. 그 경기가 물론 단 한 경기겠지만 또 시즌 전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프리시즌 경기 느낌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공식전이니까 좀 관심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그때 그 들고 나오는 선발 라인업과 그때 저는- 보이는 경기력에 따라 좀 시즌 초 분위기가 결정이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또 울산 팬들이 또 우려가 또 많으시니까 하이나님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파리는 그럼 저는 안양 좀 빠르게 해볼까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네. 저 파리 인천. 파리 인천. 네. 저는 파리가 이제 뭐 이유가 못다 공백이 크고 또 원래 안양수 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 교체하는 말이 많았는데 거의 다 그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선수들이 다 하나씩 나이가 먹기 때문에 물론 김정훈도 오고 하긴 했지만 그 정도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양만의 끈끈함으로 올 시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파리 올려놨습니다. 전 인천을 윤정환 감독의 존재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강등 되고 나서 바로 습격을 했고 윤정환 감독이 윤정환 감독은 강원을 이끌고 준우승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1년 동안 그 팀을 이끌면서 뭐 봐왔던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신진호, 김보섭, 뭐 민성준 떠났지만 그래도 정태욱, 오우성 그리고 여승원, 서재민 보강하면서 그래도 인천치곤 보강 잘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윤정환 감독의 그런 지도력까지 더해져 있다면 그래도 8위에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9위가 인천인데 저는 네. 똑같습니다. 다른 저는 불안점 있는 건 다 나이가 좀 먹었고 이제 또 과연 무고사가 지쳤을 경우에 골을 누가 넣어줄까 이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페리오가 오고 뭐 정치인도 곧 올 겁니다. 올 거고 이제 그 오승도 오긴 했지만 박승호도 있긴 하고요. 또 제르소도 있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무고사가 빠질 경우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기량이 조금 미달될 경우에 좀 지칠 경우에 과연 누가 대체해줄까? 2부 때는 괜찮았어요. 박커민도 있었고 그렇죠. 무고사가 지칠 시기에. 즈음에는 인천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아마 인천이 1부에서는 그럴 위치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윤주환 감독의 힘이 있어가지고 윤주환 감독이 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9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9위 안양. 안양. 뭐 조웅 기자님께서 보신 것처럼 인천이 무고사의 공백을 걱정하듯 공백이래. 무고사의 그런 체력과 그런 나이 걱정하듯 저는 안양이 못다의 공백을 쉽게 메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다가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좀 전방에서 버텨주는 거랑 그 머리로 이렇게 떨궈주고 머리로 골을 넣고 그 외 연계 이런 것들 대체 불가한 존재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야고도 떠났고 물론 뭐 베테랑들 많이 잡았잖아요. 김보경 잡고 그렇지만 안양이 이 못다의 공백을 저는 메우지 못하는 게 클 것 같습니다. 헤르쿨리노라는 선수를 데려왔지만 외국인 선수 어찌됐든 복권이잖아요. 그렇죠. 좀 적응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활약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검증된 자원이 모따를 잃었다는 게 그게 전 안양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해서 그래도 9위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그 생각 뭐 평가보다는 네, 질도 높네요. 9위 정도는 그래도 유병현 감독이 팀을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존 자원 다 지킨 게 그래도 9위에 위치한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10위는 부천. 부천이 이게 습격팀이긴 하지만 저는 이영민 감독이 투자를 받았을 때 이영민 감독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를 봐도 이제 좀 이제 지원이 적은 팀에 갔다가 프랭크가 대표적인 예시죠. 좀 지원을 해주니까 더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이영민 감독은 그래도 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더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영민 감독이 더 그 능력을 발휘할 것 같고요. 또 물론 박현배이 나가고 누구지? 박찬준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부천은 그 핵심들 다 지킨 거, 이 조직력에 대해서 큰 완화를 안 한 거. 그러니까 안양 사례를 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양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선수도 내보내되 그래도 지킬 만큼 다 지키면서 네. 또 가브리엘이든 그 수비수 누구지? 패트릭이든 네. 새롭게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보강도 했고 윤빛감도 김종호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막 돌풍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위에는 안차하지 않을까 최악체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위를 김천으로 봤습니다. 뭐 물론 10위와 11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10위 김천 온 이유는 매번 뭐 김천은 항상 그렇겠지만 매번 멤버가 바뀌잖아요. 계속 뭐 주기별로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정동영 감독 떠나면서 확실히 그 이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정동영 감독이 떠나면서 그게 좀 많이 전력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승진 감독이 부임했는데 뭐 화성 FC 감독으로 뭐 K3 준우승, 대구 수석 코치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이 K리그 1 감독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승진 감독이 정동영 감독만큼 절대 못할 것 같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 김천을 10위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11위가 김천인데 네. 또 거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뭐 달라지는 이유는 없고 뭐 선수단도 좀 이름도 부족한 것 같고 이름값도 부족한 것 같고 네. 주진 감독의 능력도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김천을 10위 넣었습니다. 뭐 이유가 똑같아가지고 사실 네. 11위는 누구죠? 11위가 부천입니다. 부천. 네. 뭐 부천도 전 같은 이유입니다. 뭐 시민구단 한계를 극복하고 K리그1 승격을 했고 그리고 윤빛가랑 김상준, 뭐 신재원, 뭐 김종우 다 보강됐지만 박현빈이 나간 게 좀 크다 보고 그리고 K리그1은 또 K리그2하고 또 정말 다른 무대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위권에서 좀 시즌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이제 광주가 12위인 건 똑같은 거죠. 네. 광주가 12위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반기 동안 전반기 아니지 겨울에 영입 못했고 네. 이제 겨울까지죠 영입 못하는 그쵸. 거고 여름에는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만 봐도 광주가 애초에 이종현 감독 나가고 또 선수도 영입 못하는데 과연 이 광주를 높게 평가할 팀이 사람이 좀 적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할 이유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 뭐 순위야 뭐 11위가 될 수 있겠지만 왜냐면 그 이종규 감독의 능력을 좋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보더라도 광주가 12위에 오를 것 같다. 뭐 김후룩군님 말씀은 전반기는 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를 버리는 순간 광주는 진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후반기 때 광주가 올라갈 거라는 뭔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어떤 선수가 올지 모르겠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과연 전반기 동안 그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정규 감독이 수석 코치 경험이 물론 많지만 과연 이 정식 감독으로서 첫 일부 경험이 있는데 이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광주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어도 네. 그렇게 안 좋게 막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버틸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광주가 뭐 저는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는 한 네. 광주는 좀 이 순위를 이 최하위권 내지는 이 좀 강등권을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정효 감독만 나간 게 아니고 마철준 수석 코치나 뭐 코칭 스태프 전체가 떠났고 이정규 감독 부임했지만 아직 감독 경험이 없고 헤이스 조성곤 오우성 다 떠났고 선수 등록 금지고 악재란 악재는 다 이미 광주를 향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12위에 놓을 팀은 광주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좀 길게 했는데 저희 길게 했는데 네. 2026 시즌 좀 K리그에 대한 전체적인 뭔가 우려점과 또 가장 관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잔디와 심판 문제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잔디에 대해서는 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만 문제가 아니죠. 이게 K리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말하면서 공로가 많이 됐고 뭐 기성용, 이청용, 이승우, 네. 뭐 이재성 뭐 이런 국가대표급 스타들이 발언하면서 문제 됐습니다. 또 이번에 또 FC 서울이 ACL 개최하면서 목동에서 이제 개최한 네, 목동에서 이유가 하죠. 좀 상암 잔디 때문에라는 말도 나오면서 네. 이제 올 시즌도 잔디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될지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뭐 작년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3월에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김천이랑 할 때죠. 네, 김선이랑 할 때인데 3라운드인데 그때 막 잔디 다 패이고 뭐 뒤집히고 또 링가드랑 기성용 부상 당할 뻔하고 이런 링가드 SNS에 잔디에 올리고 그래서 그게 3월이잖아요. 그 시기가 3월인데 그 서울도 이거를 좀 의식을 해서 서울 시설관리공단이랑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 생육을 위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경기장 쓰지 못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12월에 멜버른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링가드 고별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경기는 사용했지만 그게 2월에 또 경기 있는데 그거는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쓰지 못해서 목동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럼 관건은 이렇게까지 보호한 잔디가 3월에 얼마나 상태가 좋을 것이냐인데 서울이 이렇게 2월까지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3월에 4라운드까지 원정입니다. 그래서 5라운드 3월 22일 광주전부터 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쓸 수 있는데 이게 3월이 우리나라가 좀 따뜻해지지가 않잖아요. 또 3월은 제가 작년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겨울에 잔디를 깔고 그리고 3월 15일에 충남 아산전을 처음으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열었는데 그때도 잔디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잔디가 많이 좀 착근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잔디 색깔도 많이 노랗고 그래서 그때도 많이 들리고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전 서울이라고 그게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어찌됐든 3월의 날씨든 너무 추운 날씨든 뭐 기후든 이런 것들 때문에 3월에 딱 시작했을 때 3월 22일 광주전 때 잔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건은 그 이후 관리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그 날씨에 잘 대처하고 그리고 무리한 경기 일정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얼마나 이 관리를 하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날씨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해요. 날씨 때문에 이 관리가 지속적으로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일단 그 몇몇 구장들은 그 설계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은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오는 오지 당연히 오겠지만 이 동시에 햇빛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은 막 그늘만 진 데가 있어요. 대전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여기 다 괜찮아도 여기만 안 좋아요. 거기가 눈 있고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막 그렇게 못 쓰고 막 못 쓰게 만들고 막 생육시키고 막 전남 같은 경우 똑같이 했거든요. 작년 난리 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비바람 몰아치고 홍수 몰아치고 또 그런데 그 몇 달 뒤엔 또 눈 오고 이러니까 이 잔디가 진짜 그 이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은 관리 조성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참고 뛰어라 그건 말은 아니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또 느끼는 거는 과연 이게 여러 지금 J리그는 올해부터 추진을 하잖아요. 추진제를. 그래서 이 전반기는 100년 구상 리그라고 해가지고 단기 대회처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정도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나라 있잖아요. 막 네. 겨울에 막 추춘제가 안 되는 나라 뭐 이렇게만 빼고는 지금 웬만하면 다 추춘제로 하는 느낌인데 이름도 바꿨고 바꾸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럼 여름에 관리된 걸 잔디를 해야 되는데 네. 차라리 딱딱하게 낫지 여름에 진짜 개판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겨울에 이걸 또 겨울에 쉬고 또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또 잔디 관리되나? 안 되죠. 예. 눈도 엄청 올 텐데. 그리고 또 12월까지 하더라도 요즘에는 11월, 12월이면 눈이 와요. 그리고 2월에 개막해도 지금 2월인데 영하 10도입니다. 그렇죠. 못 뛰어요 지금 서울 이런 데는. 맞아. 지금 아랫지방도 제주도도 지금 눈 엄청 와가지고 비행기도 안 떠도매. 차가 못 지날 네. 정도인데 이거 가능한가 싶더라. 저는 추천제 전환이 참 뭐 논의 계속 되고 있고 추세가 그런 흐름이지만 이 도입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잔디도 이제 어떻게 좀 관리공단 뭐죠? 지붕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관중석이나 이런 뭐 또 비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 잔디에 대한 설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지은 거예요. 예, 경기장들이 진짜로. 그래서 이제 비가 그러니까 눈이나 이 채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디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잔디는 그냥 어디서 뛰어도 된다라는 느낌 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관중이나 이런 거 생각했지 잔디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고려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아마 저는 예상컨대 올해도 아마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다음은 이제 심판 문제인데 네. 뭐 빠르게 지나면 이제 심판 공청회라는 걸 했고 정확히 심판 발전 공청위원회죠. 그렇죠. 했고 이동준 이제 심판 협의회 회장께서 이제 지난해 여러 논란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었던 적도 있었고 기자로서 해봤지만 작년같이 저는 과감하게 말했을 때 그렇게 개판이 없었어요 진짜로. 네, 판정이 개판이 적이 없었어요 이 시즌 동안 한 시즌 동안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1, 2부에서 이렇게 많은 판정 오심들이 나온 또 심지어 VAR이 있는데 맞아. VAR 오심을 보는 VAR을 뻔히 보고도 네. 오심이 나오는. VAR 오심이 나오는 경우는 물론 뭐 몇 번 있었겠죠. 뭐 약간 기술적인 문제나.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못 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개선이 안 되는 건 못 봤어요. 사과는 했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사과는 드리지만 어쨌든 이동준 회장이죠. 이 회장 여기서 회장. 명칭 회장이었는데 네. 말한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얘기할 시점이다. 저는 정말 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거 그죠.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왜 이런 문제 잘못됐는지 구조를. 근데 네. 이동준 회장은 저랑 다른 생각으로 약간 심판들의 처우, 현실적인 개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데 뭐 옆에 박성균 사무처장께서 뭐 심판들이 돈 많이 받고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말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판들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잘못 받는지를 몰라요. 그쵸. 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또 전역과 잘못이 없으니까 물론 뭐 자기들끼리는 뭐 되게 대강당당하는데 대중들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밀실로 모든 걸 처리하니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정작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맡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본인들 말은 그렇더라고요. 심판들이 뭐 마이크 잡는 것도 좀 부끄러워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심판들의 처우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으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 높여준다면은 그 정도 판단해 줄 건가? 이제 선후 관계가 잘못된 생각해요. 네. 그 심판 판정에 대한 오심을 줄이고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처우 개선을 해줘가 뭐 팬들이나 좀 이 축구인들이 듣기에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이근호 프로 선수협회 회장님께서 뭐 축구 선수 최저 연봉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물론 어떤 분들은 야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연봉에 대해서 말했겠지만 전 축구는 다르다 생각하는 게 축구 선수는 발전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축구 산업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거는 뭐 야구나 만약에 농구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야구랑은 비교 어렵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축구가 이 정도의 위치인데 처우가 이 정도라면은 개선이 돼야겠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한 대로 이 판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판정을 좀 못하는 이유는 좀 현실적인 처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설득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감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대중들한테 얼마나 공개를 하고 이렇게 공감이 됐는지 공감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마이크를 안 잡는다. 그럼 저는 그냥 EPL처럼 수신 다 공개하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네. 근데 그거 안 할 거잖아요. 못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 때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파장이 클 수 있어. 파장이 크고 네. 너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 공개해 뭐 그렇게 공개하면은 그
저는 공개하면 그 책임 소지도 분명히 지고 분명해지고 네. 또 발전할 수 있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무서워가지고 더 좀 예.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그것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왈가왈부하고 좀 판정에 대해서 이걸 좀 지시하면 그 문제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개를 하는 것도 싫잖아요.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러시면서 어떤 거를 뭔가 그리고 본인들이 제왕적은 아니죠. 좀 약간 선배처럼 군림해가지고 좀 외국인 선수한테 막 권겨주거나 네. 따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고. 전 참 이래서 물론 이분이 위치가 심판협의회장, 그러니까 협의회장. 심판의 그런 최대한의 이익을 배변해주는 네. 기구라서 이해는 되지만, 저는 또 느낀 것도 잔디같이 마찬가지로 올해도 난리 나겠구나. 올해도 쉽지 않겠구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지금 아마 금요일인가에 이제 심판들의 목록이 나왔는데 뭐 강릉되는 심판도 있었고 올라오는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근데 웬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느끼는 거는 올해도 만약에 심판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그라운드에 임하신다면은, 선수들을 대하신다면은,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거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뭔가. 네, 다음은 이제 U22 문제입니다. 네. U22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아, 맞죠. U22 네. 22 제도가 폐지. 네, 사실상 폐지돼서 저는 문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되는 게요. 저 문제, U22가 문제라고. 그게 문제다. 저 내부 좀 뭐라 그러지? 마음살 나왔네. 마음살 나왔네. 뭐 원래 U22가 2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20명 엔트리에 그냥 22세 이하 자원 2명 포함해야 하지만 근데 없어도 괜찮다. 그냥 없으면 그냥 18명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 출전이 없어지면서 교체 카드 5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젊은 선수들은 22세 이하 자원들은 이 무조건 뛸 수 있는 그 구멍이 사라진 거잖아요. 뭐 이게 각 팀들이 좀 베스트 라인업을 좀 일관되게 가져가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좋은 측면이라 생각하고, 물론 반대로 또 22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난 22세니까 좀 출전 시간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더 선수들도 좀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U22가 폐지되면서 K리그 1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 됐죠.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상이 K2에 지금 계속해서 K리그 1 팀들이 유망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K2는 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U22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해요. 1부 리그에서는 필요 없는 제도. 근데 2부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하부 리그라고 표현하게 되죠. 2부는 하부 리그니까. 네. 근데 최상위 리그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파인단을 하면, 왜냐면은 충분히 뛸만한 선수는 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일부 리그는. 그리고 일부 리그는 강등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요즘에 2부도 강등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U22 폐지 찬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좀 그럼에도 유망주들은 나올 거고 뛸 거고, 그렇죠. 아마 애매한 선수들은 뭐 2부 가서 경험 쌓고. 네,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현상을 우리 볼 텐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양민혁 같은 느낌의 선수가 나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짧게 단신처럼 진행할 네. 텐데, 일단 오형규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베시타스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넣을 줄 몰랐는데 네, 오버헤드킥으로 넣었죠. 네. 그 1대2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9분이었나? 그때 프리킥 상황에서 그 황희찬 동료였죠. 아그바도가 떨궈준 볼을 오버헤드킥 연결해서 골만 갈랐습니다. 오영규가 좀 특이한 점은 아니죠. 오영규의 주전은 거의 확보된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면 테비 에브라함이 그렇죠. 아스톤 빌라로 가면서 네. 거의 그 뭐 빌라르투라도 있었고 헤키 마루인가 이런 좀 유망주 있었는데, 사실 오영규가 무조건 주전이 생각됐었는데, 그랬는데 저는 데뷔전 선발을 몰랐어요. 선발 뭔가 그래도 적응 처음에는, 기간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네. 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선발로 나왔고 골도 넣었고, 또 신기한 거는 황의조가 뛰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네. 알란 아스포르라는 팀에 이제 황의조가 도움도 기록하고. 네, 2시즌 전부터 뛰고 있었고, 네. 뛰면서 이제 코리안 더비를 치렀는데, 뭐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끝나고 둘이 뭔가 반갑게. 네, 인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카타르 월드컵 때 멤버였거든요. 그렇죠. 오영규는 그때 예비 뛰지 못했지만, 멤버였지만, 그래도 이제 뭐 황영준 선수의 개인적인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둘은 친분을 유지하면서 네. 경기도 2대2로 비겨가지고 맞아요. 약간 좀 뭐 따뜻하다면 따뜻한 서로 웃으면서.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짧게 맨유 토트넘 이야기인데, 네. 뭐 맨유의 완승이죠.
사실 뭐 이거는 로메로 얘기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로메로가 그 퇴장을 당했는데 전 이게 그냥 물론 그 로메로 그 태클 자체가 의도가 없는 것도 보였어요. 좀 로메로가 억울한 게 아니라 로메로가 예상치 못한 건 맞아요. 그 태클이 카세미로의 그 발목을 그렇게 가격할 거라고는 본인도 몰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 로메로라는 선수만 보면 주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 맨유 토트넘 맨유 상승세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맨유 강했잖아요. 마지막 맨유전 패배가 22년도였는데 그 정도로 맨유전을 기점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경기를 전반 30분도 안 돼서 그냥 멍청한 레드코드로 저는 경기를 망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주장이 되면 안 됐다. 로메로가 주장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근데 프랭크 감독은 당연히 기자회견에서 로메로 주장 임명한 거 후회 안 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로메로가 이 토트넘의 주장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망쳤고 덕분에죠. 덕분에 맨유가 4연승. 4연승을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챔피언스리그 순위권도 유지하고 있고 네, 이제 캐릭 감독은 온 이후로 전승이죠. 정식 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쭉 가면 전 음, 내년 시즌 앞두고서 이 데려올 수 있는 감독도 좀 많이 좀 맨유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투엘이나 포체티노가 떠오르는데 데제르비도 떠오르지만 데제르비 투엘도 보드진하고 사이가 좋은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 정사우 정상. 네, 그래서 이 맨유가 이미 아모림 때문에 보드진이랑 한번 다툼이 있었어서 그런 좀 갈등 있는 걸 피하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캐릭 감독이 이 성적을 쭉 유지해서 뭐 사위권 안에만 든다면 정식 감독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다음은 황희찬 선수 부상인데 첼시전에서 일단 울버햄튼을 보면은 울버햄튼은 강등이 되어야 하는 팀입니다. 경기력이 봤을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강등이 되어야 하는 네, 팀. 이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대3 졌고 이 전반에 콜파머한테 3골을 먹혔을 때 네, 이제 많이 밀려온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 부상 당했고 이제 빠졌고 아직까지 발표는 없더라고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한동안은 못 나오지 않을까 몇 주 못 나오지 않을까 4주?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황희찬 선수는 지금 매우 강등 위기에다가 부상에다가 또 이제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왔을 때 과연 에드워즈 감독이 황희찬을 쓸까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너무 이제 좀 보여준 게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황희찬도 이제 월드컵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좀 상황인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은 전진우 양민혁 선수인데요. 전진우의 옥스포드와 양민혁의 코벤트리가 만났지만 코리안 더비 무산됐습니다. 양민혁은 후반 끝날 때 들어가서 추가 시간까지 9분 뛰었지만 전진우는 아직도 못 나왔는데 전진우가 이적을 한 지 이제 한 달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옥스포드 갈 때만 해도 전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 뭐 감독이나 뭐 디렉터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전진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고 그리고 옥스포드도 지금 사실상 최하위여서 좀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진우 영입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서브법도 한데 좀 안 쓰는 거 보면 이 전진우가 뛰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양민혁도 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양민영은 저는 딱 이 위치에 데려온 것 같아요. 이 로메인 S라는 크리스탈 팔리스 유망주가 주전이고 주전이죠. 양민영은 뭔가 옵션 혹은 조커 느낌이 듭니다. 양민혁을 데려왔을 때 윙어를 좀 많이 데려왔잖아요. 에스도 윙어고. 그래서 양민혁이 좀 뛸 자리가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지가 네. 많이 부족해요. 어쨌든 그리고 옥스퍼드는 강등 위기여가지고 전진웅의 목표는 일단 뭐 유럽 잔류도 있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옥스퍼드 잔류가 우선인데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박승수가 이제 뉴캐슬 21세 이하 팀에서 데뷔골 데뷔골 넣으면서 이제 좀 뉴캐슬 합류 이후로 6개월 만에 골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임대를 갔으면 하는데 아직 임대를 안 가더라고요. 홈그라운 만들려고.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여름에는 근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뭔가 임대도 한번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리컵에서 뭐 훈련까지 뛰었다는데 안 뛰었 올라갔잖아요. 리스트랑 할 때.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못 뛰면은 이 나이 때 아직까지 너무 어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뛰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꾸준히 뛰고 있지만 U21 레벨에서는 뭔가 임대가 여름에는 이어서 좋겠습니다. 프로 레벨에서 뛰어야 무조건.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저희 소식을 정리했고 뭐
다음 주에는 설날 연휴니까 2월 네. 16일이죠. 네. 그때는 저희 방송을 쉬고 그 다음 주에 23일에 슈퍼컵과 뭐 ICL 이슈와 또 이제 여러 아마 개막 앞두고 이적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더 해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2월 23일에 3일.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